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북한과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부산 하나센터 허수민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전입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부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래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을 과일 키트로 섬겨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과일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이 마음 놓고 넉넉하게 과일을 잘 안 사 드시는데 과일 박스를 받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자녀들과 맛있게 나눠 먹겠다고 하시며 저에게 따로 문자나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과일도 좋지만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저희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하나센터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성교원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성교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교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했답니다. 사춘기 시절 잠시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엄청 많이 사랑하심을 매 순간 느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사님을 따라 사직운동장에서 열렸던 어린이 선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지 선교를 할 사람들은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는 말에 친구도 없이 혼자 나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선교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하니 저희 어머니께서 선교 중에 최고는 의료 선교라고 하시며 수민아 너는 의사 선교사가 되어라 라는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생활 기록부를 보면 항상 꿈이 일지망이 선교사, 이지망이 의사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수학이 참 안 되더라고요. 선교사라는 서원을 했는데 의사는 뭔가 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항상 다 수미양가에서 수를 받았는데 수학만 미를 받거나 양을 받은 적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평균 94점인가를 받아서 전교 2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국어도 100점, 영어도 100점 맞았는데 수학이 64점을 맞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렇게 확실한 응답이 없습니다. 너는 의사는 아니다. 이과는 절대 아니다. 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참고 고2 때 이과반에 진학을 했었는데 수학2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러다가는 의사는커녕 대학도 못 가겠다 싶어 문과로 전과를 했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선교를 하기 좋은 학문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디로 진학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교회에서 전도를 하시는 집사님들이 그러는데 전도를 하러 가보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대. 그 사람들에게 억만금을 주고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 변화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다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술도 끊고 우울증 약도 끊고 저축도 하고 헌금도 하더라 라는 말씀이 도전이 되어 저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운영하신 학원에서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선교와 소명에 대한 열정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고 다시금 나이가 든 취준생이 되면서 마음이 엄청 가난해지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가난한 마음을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매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기뻐서 그런 은혜 가운데 그 해에는 성경을 사회독이나 할 정도로 은혜가 깊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어린 시절 선교의 서원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품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뉴스를 통해 한 기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10년 전의 일이라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죽고 김정일 애도 기간에 탈북을 하면 3대를 멸족시키겠다고 공포한 이후에 2012년 2월경 30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중국에 잡혀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와 더불어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이를 밀어서 놓고 본인은 중국 공안에 끌려가는 어느 여성의 사진이 제 마음에 꽂히듯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북한을 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때마침 하나센터 채용 공고를 보게 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쌀이 없다는 대상자분이 계셔서 퇴근 후에 쌀 20kg을 가져다 드리고,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서 사업 보고서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시도 때도 많이 찾아오시고 상담도 하고 어려운 민원들을 또 금방금방 해결을 해드려야 돼서 이렇게 계획서라든지 이렇게 서류 페이퍼 작업들은 저희들은 되게 야근을 하면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준비를 많이 못해도 사랑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센터에 출근했을 때 작은 북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5명이었는데 직원 수보다 상담을 받으러 온 북한 이탈 주민이 더 많았으니까요. 아니 내가 프린트기를 사려고 인터넷에 때리니 끼니? 제가 센터에서 처음 들었던 북한 이탈 주민의 음성입니다. 프린트기를 사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순간 설레고 떨리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북한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받게 하시는구나. 여기보다 더 좋은 북한 선교 훈련의 장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세처럼 요셉처럼 북한 선교를 위해 훈련하게 하신다는 생각에 바쁘지만 기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이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북한 이탈 주민이 누구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법률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방공을 국시로 삼고 있던 1960년대부터 1993년까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받고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엔 의사 변호사 위에 기순자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벌목공의 대규모 기순이 시작되자 93년 6월 기순 북한 동포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탈북민은 생활 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 대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주간 부처도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민이 많아졌고 1997년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정착비와 주거 지원비를 확대하게 됩니다. 담당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처럼 통일부로 바뀌게 됩니다. 2005년에 탈북자라는 명칭이 범죄자 같은 느낌을 준다는 의견에 따라 국민 공모로 새터민, 새로운 터를 찾아온 주민, 새로운 터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뜻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북한 이탈 주민인가 북한 이탈 주민을 줄여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김일성 사망 이후 1994년에서 1999년 사이에 일어난 최악의 식량난,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이 급증하였습니다. 남한 입국자도 매해 50명 수준을 상회하였고 1999년에 100명을 돌파한 이후 연간 수백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2002년 연간 귀순자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2000년대 말에는 연간 3000명의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성 입국자가 02년을 기점으로 남성 입국자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여성이 정착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에서 여성들의 탈북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위직보다는 무직, 부양자, 노동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은 20에서 40대가 전체 입국 인원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0년도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 동기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나 주된 동기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 자유에 대한 동경, 보다 나은 삶의 추구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탈북 경로를 보면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 오시게 됩니다.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을 사서 제주도나 서울로 와서 이제 입국을 한 이후에 자수를 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동남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을 거쳐서 오기도 합니다. 태국에서 자수를 하면 대한민국에 추방하는 형태로 남한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라오스나 베트남은 공산 국가라서 들키면 북송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어강을 건너 태국에 와서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놓는다고 합니다. 90년대에는 몽골을 경유해서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몽골 국경까지 브로커가 안내하고 몽골 사막에 내려놓고 별을 따라가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워낙 위험해서 지금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외화벌이를 나간 남성들이 탈출해서 유엔 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기도 합니다. 우리 분들을 상담해 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당 영화 한두 편은 나올 법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만갑이나 영화를 통해 탈북 과정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요, 그게 진짜 다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부터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신의 형이 앉아서 굶어 죽은 것을 본 어느 사진사 아저씨는 북한에 있다가는 모두 다 죽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카메라를 팔아 쌀과 식료품을 사두고 자신의 어린 딸에게 돈을 벌러 다녀오겠다고 강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개 처형을 당한 것을 본 아저씨는 그 충격과 공포에 악몽에 시달리다 친구와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자 언니와 함께 살 길을 찾아 중국으로 가려다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갈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인신매매범들은 북한 여성들을 이렇게 깨어냅니다.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 집에도 돈을 줄 수 있다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중국에 가자고 북한 여성들을 깹니다. 평양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어렵게 살기에 북한 여성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중국행을 택합니다. 하지만 인신매매범들에게 꿰어 강을 건너게 되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여성들을 누가 사가겠습니까? 농촌에 결혼을 못한 남성, 장애인, 노인에게 팔려갑니다. 그곳이 어디인 줄도 모릅니다. 중국어도 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감금 생활을 당하는 북한 여성도 많고 유흥가에 팔려가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한 주민들은 북한 사람을 통해 북한 전체를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여나 제 이야기를 듣고 모든 북한 이탈 주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중국에서도 잘 살다가 오신 분들이 계시긴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상담하는 여성분들 중 80% 이상은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살기도 하지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북송 후 처벌이 무서워 계속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브로커를 만나게 되면 한국행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도 북한에서의 삶보다 차라리 중국에서의 삶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니까요. 신분이 없어 잡히면 강제 북송과 처벌이 무서워서 그렇지 중국에서 사는 것이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분 없이 사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고도 번번이 월급을 떼이기도 하고, 왜냐면 신고를 못하니까요. 신고를 했다가 강제 북송이 되면 큰일 나니 월급을 안 줘도 울면서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범죄에도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강제 북송의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북송이 되면 강제 낙태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강제 북송 후 당한 끔찍한 고문들을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탈북한 지 10년이 지나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꿈에 나온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은 이분들이 흔히 겪는 질병입니다. 중국에서 북송이 되면 그래도 노동 단련형을 받지만 남한 입국을 하려 했다는 정황이 발각이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결국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원이 증가되면서 2,000명을 상회하다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로 1,000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김정은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12년에 250만 원, 300만 원 하던 브로커비가 현재는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돈을 주고 성공하면 되는데 돈을 들여도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브로커비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국경에 강에 자녀들이 왔다고 빨리 돈을 붙이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은 북송이 될 수 있으니 빨리 돈을 붙여라. 하지만 돈을 붙여도 잠수를 타거나 깜깜무소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1,000명 이상을 웃돌던 인원이 2020년에는 229명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북한 이탈 주민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탈북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단체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 무작위로 코로나 검사를 수시로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 쉘터가 위험해져서 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내에서의 이동도 어렵고 비행기도 뜨지 않아 지금은 탈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오는 북한 이탈 주민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정착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러시아 등 해외 공간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이분들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2개월 정도가 되고요. 북한에서의 고향, 학교,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고 진술하면서 혹여나 간첩은 아닌지 북한 이탈 주민으로 신분을 숨기고 오는 조선족은 아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긴급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될 준비를 합니다. 하나원은 합숙시설로 경기도에 하나, 강원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하나원은 여성을 위한 시설이고 강원도에 있는 시설은 남성과 가족을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원래는 경기도 하나밖에 없었으나 대량 탈북을 대비해 2013년 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원 수료 이후 지역에 배출되어 이분들이 처음 만나는 기관이 저희 하나센터입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기 전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을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적어서 냅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권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인 평양은 아무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서울, 경기권이 일자리도 많고 지원되는 것들이 지방에 비해 많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서울, 경기권으로 우선 배정이 되는 분들을 뽑기도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팜플렛을 보고 본인이 살고자 하는 거주지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부산을 선택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바다가 있어서, 제2의 도시라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산을 선택해도 정관이나 강서구, 지사동이나 바다를 전혀 볼 수 없는 지역으로 배정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까지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구, 군 이하는 LH의 임대주택 상황에 따라 배정이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거주지 보호 기간이 5년입니다. 이 5년 동안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집중이 됩니다. 직장을 마련해서 장기 근속을 하는 분들을 위한 취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와 대학교를 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학비 지원 등이 이 5년 기간 내에 집중이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해 민과 간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하는데요. 하나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의 허브 기능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하나센터는
지금 현재 부산 YWCA 세터민지원센터가 모법인으로 부산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YWCA는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일이 통일의 예비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부산 YWCA 세터민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08년 통일부 산하법인을 설립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지원하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0년에서 2015년, 2019년에서 현재까지 하나센터를 위탁해서 부산 YWCA 세터민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18년은 동아대학교에서 하나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세터민지원센터에서는 사회문화 적응 지원, 취업 지원, 지역사회 주민통합사업, 의료 지원, 교육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산 하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로 지역 전입 및 초기 생활 지원으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하나원을 수료를 하면 저희가 데리러 갑니다. 차로 태워 집까지 모시고 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 신청, 행정 업무와 더불어 정착도움이라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전문 자원봉사자를 1대1 매칭하여 연계를 한 후 지역 안내, 지역 돌봄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후 이분들은 집에서 하나센터까지 등하교를 하며 8일 50시간 초기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대중교통 안내, 아파트에서 지켜야 할 예절, 분리수거하는 방법, 관공서 이용 등 기초 소양 교육을 시작으로 생활법률, 금융교육, 취업 상담, 심리 상담, 인생 설계, 부산 명소 방문 등의 심화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초기 집중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을 하기도 하고 직업 훈련을 받기도 하고 부산 시민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데요. 하나센터에서는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지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 적응 지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해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처음에 입국을 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으신데요. 하나 이야기를 나눠드리면 저희 이제 초기 집중 교육을 올 때 대중교통 안내를 해드리고 교통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통카드를 찍을 때 누구한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자기한테는 삐 소리를 냈다고 이 기계도 북한에서 온 거 알아보고 차별을 하는 거 아닌가 노발대발하는 아저씨가 진짜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이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백화점을 갔는데 어떤 점원이 탈북자도 가능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간첩인가 싶어서 몰래 가서 옆에 가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탈북자는 뭐가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점원이 하는 말이 탈부착도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자기가 탈북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첩인가 해서 탈북자는 뭐가 가능합니까? 했더니 탈부착도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웃긴 얘기들이 그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부산에 오신 분들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949명 정도 됩니다. 이는 전국의 2.8%이며 단일 도시로는 서울, 인천 다음으로 많은 인원입니다. 사실 부산에는 항상 1,000명 이상이 거주하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전입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고 부산 지역 경기 침체로 취업을 위해 서울 경기권으로 이사가는 세대들이 있다 보니 작년부터 900명대로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매달 전입 인원도 5명 이상이 되었는데 2021년 작년에는 고작 3명의 북한 이탈 주민분이 부산에 전입하였습니다. 부산에서 기장군에 190명으로 가장 많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 사하구에 163명, 다음으로 강서구, 해운대구에 각각 1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 부산 외곽 지역으로 주택 배정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장, 정관과 강서구 지역에는 전입 5년 이내 신규 전입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외 지역, 특히 사하구 지역에는 10년 이상 된 전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집중 거주 지역인 강서구, 기장, 정관, 사하구에는 공단이 있어 취업에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 부산 도심과 다소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여성 비율이 훨씬 높으며 40에서 5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부산에 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선한 이웃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를 통해 이웃 사랑의 태도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은 채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그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은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부산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정착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살지만 우리 주민분들에게는 선한 이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희 부산 하나센터에서 지역 적응 지원 영역으로 구분해서 탈북민의 정착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진학 지원 영역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남북한 사이에 학업 및 문화적 차이를 좁히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령 직행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국한 사례를 말하는데요. 직행 탈북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의 농담이나 유행어를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이 다 웃는데 자신만 안 웃으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눈치를 보고 따라 웃는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왕따를 당해서 대안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호기심의 대상이었다가 결국 무엇인가 다르다는 이유로 포용이 아닌 배제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한국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차이로 가정학습 지도나 진로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유치원생 엄마가 유치원생 영어 숙제를 몰라서 하나센터에 들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3국 출생자, 북한 이탈 주민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를 제3국 출생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북한 이탈 주민인 엄마가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양육을 하면 행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말은 중국어를 쓰는, 하지만 다문화 지원은 불가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취업 현장에서도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북한에서 학력이나 경력을 전혀 살릴 수가 없기에 북한에서 교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간부를 하든 우리 주민분들 대부분이 제조업, 식당 등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직업의 개념 자체가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사명과 소명으로도 인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주민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경제활동 그 이상의 의미가 없기에 장기 근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현장에서도 문화적 차이는 존재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북한에서 또 가돈 분들은 생활총화, 상호 호상 비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그런 문화가 남한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으로 느껴지지요. 이런 문화적 차이로 직장 내 왕따를 당한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기업들도 우리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을 말이 통하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천안함 사건이나 최근에 다시 북한으로 간 북한 이탈 주민의 사건과 같은 이슈가 터지면 우리 주민분들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치 너도 간첩 아니야? 와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제도 영역은 의료나 생계와 관련된 영역인데요.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탈북 과정 중에서 얻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핵, 간염, 허리디스크, 자궁경부 유형성증 등 지역 정착 과정 중에도 높은 노동 강도와 정착 스트레스로 대상포진, 갑상선 암이 발병되기도 하고요. 달라진 식습관, 스트레스로 소화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산에 잘 정착하셔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 중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다 보니 실제로 성실하게 근로를 해서 잘 정착했다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브로커들을 통해 돈을 보내면 원래 수수료가 정률 수수료가 30%라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떼어가고 북한 가족들이 받는 돈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북한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 수수료를 뗀 돈도 가게에 큰 도움이 되기에 요즘에는 북한 가족들이 브로커를 통해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을 하지만 이 과정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일상이고 분단 상황에서는 안고 살아내야 할 삶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한에 오면 돈이 거저 나오는 줄 아는지 한 번 돈을 붙이면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가 오고 아프다거나 집에 대소사까지 들먹이며 돈을 붙이라고 성화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연락이 뜸하지만 연락이 뜸해도 가족들의 안위 걱정에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항상 마음을 졸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북한이 교육한 것처럼 남한에 거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발전한 나라라는 정보와 경제적 지원이 함께 북한에 흘러 들어갑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세상 흘러가는 정보를 접하면서 더 이상 북한이 지상 낙원이 아님을, 북한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음을 깨닫는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영역들을 살펴보면 심리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 대부분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체화 증상을 호소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탈북과 같은 큰 사건을 경험한 이후 겪게 되는 불안 장애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깊어지면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프게 느껴지는 신체화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법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법 자체가 우리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생소한 단어와 법적 절차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됩니다. 북한 남편과의 이혼, 본인의 이름 변경, 자녀의 성가본 변경 등 복잡한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직접 서울 가정법원까지 다녀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비트코인 등 사기와 같은 범죄에도 쉽게 노출이 됩니다. 우리 주민분들에게 1,000만 원이 정말 1억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꾼들은 전 재산 1,000만 원에 대출까지 받으라고 해서 5천만 원까지 갈취해 갑니다. 상담을 하면서 듣다 보면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사람들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고 법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남한 주민과 어울리는데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 통합의 건강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체성은 고향이 북한인 부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 부산에 사시지만 고향이 서울이신 분도 있고 전라도이신 분들도 있고 경기도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북한 이탈 주민도 북한이 고향인 부산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냥 북한 사람들과 어울려 북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부산에 사는 북한 사람이 되거나 자신의 고향을 숨기고 조선족처럼 그냥 살기도 하십니다. 또 인권과 가족 통합 영역에서 보면 북한의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살던 북한 여성들은 가정 폭력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정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해서 맞았다는 진술을 할 때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배운 우리 사회 분위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분들도 함께 살아가며 그런 가부장적 권위가 잘못되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가부장 세대주로 살았던 우리 남성분들이 현재 우리 양성평등 사회에 적응하기 엄청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네. 또 가족 통합 영역을 살펴보면 북한의 가족 구성원은 엄청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탈북민과 탈북민이 만나 결혼한 가정, 탈북민과 중국인이 만나서 결혼한 가정, 탈북민이 남한 주민과 결혼한 가정, 다 지원을 받는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어디서 태어났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적응하기 가장 힘든 친구들은 중국에서 태어나 엄마를 따라 한국에 온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초기에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어하고 지원되는 영역들이 매우 적고
심지어 이들은 중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말도 서툰데 군대에도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은 매일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갈등,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들과의 갈등,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의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남한 주민들에게 남북 주민의 다름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포용과 존중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대해달라고 평소 사회통합 강의에서는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오늘은 복된 주일인 만큼 조금 이야기를 덧붙일까 합니다. 이제 이런 갈등과 정착의 어려움 속에서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정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알게 되셨으니 앞으로는 긍휼한 마음과 더불어 좀 더 선교적인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일을 준비시키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의 사고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통일을 환기시켜 줍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대화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짜냅니다. 금강산, 백두산, 실향민, 이산가족, 이만갑 등. 마치 미국인을 만나면 헬로, 나이스 투 미츠 유, 마이 네임 이즈가 하듯이 어떤 정해진 구문처럼 자연스럽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게 됩니다. 평소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판단은 둘째라고 치더라도 여러분은 우선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다양한 통일에 대한 인사이트,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에게 통일에 대한 영감을 주고 꿈꾸게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우리는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과 처음 만나고 교류할 때 우리와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같은 땅덩어리지만 서울과 부산이 다르고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가 다릅니다. 말씨도 다르고요. 생활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분단된 지 76년인가요? 남북이 단절되어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생활이 이제 8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북 주민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다른 체제에서 우리와 다른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었고 중국, 러시아 제3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며 살아온 삶의 간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과 문화적 역사적 공감대를 완벽하게 형성해서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지요. 저희 센터의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정착도우미 선생님들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남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역시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센터에 왔지만 2년, 3년이 지나자 너무 힘들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폭풍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고 계속 저에게 무언가를 해결해 달라고,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합니까? 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북한 이탈 주민의 기구한 삶, 그게 네 이야기라면 수민아, 네가 지금 울고만 있겠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하던 여성분이 계셨는데 저와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면서 북한에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언니와 같이 중국 브로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게 언니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중국에서 여러 집을 거쳐 남한에 왔는데 언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소식을 알 수 없다고. 엄마는 남한에 입국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 어머니도 우리를 살리려고 브로커에게 속아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지만 지금은 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는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야기가 네 이야기라면 수민아, 네 엄마가, 내 언니가 지금 중국에서 저렇게 팔려가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차별을 받는다면
내 마음은 어떻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북한 이탈 주민의 아픔들이 남 얘기가 아닌 제 얘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부어지는 마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큰 회개를 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긍휼함이 어떤 것인지 가슴 먹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제 사역 업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그 어떤 상담도 민원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굶고 있는 북한 주민도, 지금 탈북을 생각하며 압록 강변에 서성이거나 숨어 있을 북한 주민도, 중국에서 숨어 살고 있는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제 일에 더욱 마음을 쓰고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가족처럼 섬기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지금 저에게는 많은 북한 삼촌과 고모와 이모와 조카가 있습니다. 농담 삼아 통일이 돼서도 저는 북한에 가서 밥을 굶어 죽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을 못하고 미운 모습을 보여도 가족이라면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이 삼촌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고 공과금을 엄청 많이 미루고 나를 시도 때도 귀찮게 하더라도 가족은 싫다고 배제하고 잘라내고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품고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그 삼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땅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가족처럼 고민하고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이 없다고 하면 불금에도 야근하고 8시 넘어서라도 20kg 쌀을 쥐고 배달을 다니는 그런 일들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매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의 시대에는 이런 경험들과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비전들을 꿈꿉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비전과 생각도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이 고아들을 꽃제비라고 하는데요. 꽃제비 친구들을 잘 먹여서 꽃돼지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 이름도 꽃돼지 고아원인데,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통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새롭게 주신 더 큰 비전은 통일 이후에 남북 주민들과 함께 분단과 분쟁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떨리고 설렘으로 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된 우리가 분쟁과 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예배만 드려도 그들에게 주는, 그리고 세계에 주는 울림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통일 이후 성령 충만한 남북 주민의 걸음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해와 사랑의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상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제가 살아가는 때에 통일을 허락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이 땅을 넘어서 통일 시대에 맞는 다양한 꿈들을 꾸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보내주셨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통일은 독일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비전이 통일을 향하게 되길, 그리고 그때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선한 이웃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인내와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 일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려면 막대한 통일 비용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잠시 그를 맡겼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동역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통일 편익, 경제적, 정치적 유익을 떠나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내 것을 손해 보더라도 아낌없이 마음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사랑하고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동력자, 선한 이웃들이 세워지기를 도전하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